유산 수술을 받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남편 정동훈은 바람 좀 쐬고 오라며 자상하게도 제주도 5성급 호텔을 예약해줬다. 그러면서 집안일 처리하기 편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서류 뭉치에 사인하라고 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캐리어를 끌며 김포공항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무섭게 나는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그의 내연녀가 입원한 병원 앞으로 갔다. 알고 보니 나의 힐링 여행은 그가 곧 출산할 내연녀를 돌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함이었다. 아주 좋아. 그가 직접 내밀며 사인하라고 했던 그 뒤임장들이 이제 그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버릴 최고의 무기가 되었으니까. 수술 후 아직 마취가 다 풀리지도 않은 몸으로 나는 정동훈의 차를 타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침대에 누워있자니 아랫배에서 오는 묵직한 통증이 이제 막 형태를 갖추려다 사라져버린 생명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창밖은 서울의 보기 드문 맑은 날이었다. 블라인드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내 온몸은 그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민아, 내가 전복 넣고 미역국 끓였어. 식기 전에 얼른 좀 먹어. 정동훈이 예쁜 도자기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국의 진한 향기가 공기 중에 흩어졌다. 한국에서 미역국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몸보신을 위해 먹는 음식이다. 하지만 나는 아이를 막 잃은 참이었다. 이 미역국은 나에게 너무나 큰 아이러니였다. 입맛이 전혀 없어서 고개를 저었다. 동훈 씨, 나 먹기 싫어. 그는 곧장 내 침대 옆에 앉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의사 선생님이 지금 몸이 제일 허할 때니까 꼭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했어. 착하지, 말 들어. 내가 먹여줄게.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한술 떠서 후후 불어 내 입가로 가져왔다. 그 잘생긴 얼굴에는 내가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다정함이 묻어났다. 걱정스러운 그의 눈빛을 보자 내 마음의 방어선이 조금씩 무너졌다. 어쩌면 아이를 잃은 건 그도 나만큼 슬픈 일일지도 모른다. 결혼 3년 내내 우린 그토록 아이를 기다려왔으니까. 나는 입을 벌려 그가 떠먹여주는 국물을 기계적으로 받아 삼켰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다. 국 한 그릇을 다 비우자 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마치 아기 고양이를 달래듯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민아, 마음 아픈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랑 호텔 예약해놨어. 신라호텔 오션뷰 스위트룸이야. 거기 가서 며칠 지내면서 바닷바람도 쐬고 경치도 구경하고 그러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제주도. 나는 순간 멍해졌다. 지금 내 몸 상태는 집 앞 산책도 힘든데 혼자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라고? 나 혼자, 나는 힘없이 물었다. 응,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 요즘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가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알잖아, 이번 프로젝트만 따내면 나 승진할 수 있는 거? 그래도 걱정 마, 다 준비해 놨으니까. 호텔에서 공항으로 차 보낼 거고 거기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전부 내 카드로 긁어. 그의 이유는 빈틈이 없어 보였다. 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이해심을 발휘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과 서러움이 밀려왔다. 내가 가장 그의 곁을 필요로 할 때 그의 일은 언제나 나보다 우선이었다. 내가 말이 없자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내 앞 침대 협탁에 올려놓았다. 자기야, 그리고 하나 더, 자기가 없는 동안 집에 공과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고 우리 전에 사둔 펀드도 요즘 시세가 괜찮아서 손 좀 봐야 할 것 같아. 이 서류들에 미리 사인 좀 해줘. 나중에 괜히 전화해서 자기 쉬는 거 방해하기 싫어서 그래. 나는 서류 뭉치를 힐끗 쳐다봤다. 두꺼운 뭉치에 빽빽하게 적힌 한글 약관들이 가득했다. 머리가 어지러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모든 서류의 마지막 장에 내 서명이 필요한 칸이 있다는 것만 보였다. 이렇게 많아
나는 조금 망설였다. 에이, 다 그냥 형식적인 것들이야. 뭐 공과금 납부 위임, 금융상품 계좌 관리 위임 같은 것 자기도 알잖아. 우리 공동 명의로 된 계좌가 많아서 자기 사인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는 내 손에 펜을 쥐어주며 재촉했다. 그 말투에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다. 얼른 사인해. 다 하고 푹 쉬어야지. 내일 아침 비행기잖아. 그의 진심 어린 듯하면서도 살짝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내 모든 의심과 망설임이 억눌렸다. 그래, 그는 일해야 하고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또 나 같은 환자까지 돌봐야 하니 분명 힘들겠지? 더 이상 그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힘없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 기대앉아 그가 가리키는 곳마다 하나하나 내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수민. 마지막 글자를 쓰고 나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정동훈은 만족스럽게 서류를 챙겨들고는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일찍 자, 우리 착한 아내. 제주도에서 돌아오면 우린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였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아랫배의 통증과 마음의 공허함이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을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동훈은 나를 김포공항까지 데려다 주었다. 체크인을 돕고 짐을 붙인 뒤 출국 심사장 입구까지 나를 바래다 주었다. 거기 가서 몸 잘 챙기고 매일 나한테 잘 있다고 전화해야 해. 그는 나를 껴안으며 물기 어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당신도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이 마지막 온기를 탐했다. 내 모습이 보안 검색대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이별의 아쉬움과 혼자 떠나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탑승 대기실에 앉아 절친인 박서연에게 남편에게 제주도로 유배당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지던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휴대폰이 없었다. 들고 있던 작은 가방을 샅샅이 뒤져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아침에 너무 서두르느라 침실 협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퍼뜩 떠올렸다. 휴대폰이 없으면 제주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탑승권을 보니 이륙까지는 1시간 남짓 남아 있었다. 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택시로 왕복하면 40분 정도 걸리니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제한 구역을 빠져나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공항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다. 기사님, 강남구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 기사님은 친절한 아저씨였다. 내 초조한 얼굴을 보더니 엑셀을 힘껏 밟아 서울의 차들 사이를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나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하며 긴장감에 손에 땀이 흥건했다. 약 20분 후 택시는 우리 아파트 앞에 멈췄다. 나는 돈을 내고 거의 뛰다시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정동훈에게 내가 돌아온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지문으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나는 살금살금 침실로 향하며 그가 이미 회사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하지만 내가 침실 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베란다에서 정동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 앞에서 보여주던 다정함이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흥분과 아첨이 뒤섞인 기묘한 톤이 실려 있었다. 자기야, 걱정 마. 내가 걔 비행기 타는 거 똑똑히 보고 왔어. 출국장 들어가는 것까지 내 눈으로 확인했다니까.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온몸에 피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자기. 나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침실 문가로 다가가 벽 뒤에 숨었다.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내 귀에 박혔다.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화내지 마. 다 우리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걔는 이제 완전 약골이라 재수 없어서 쳐다보기도 싫어.
제주도에서 돌아오면 바로 이혼하자고 할 거야. 뭐, 배가 아파. 혹시 진통 온 거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택시 타고 날아갈게. 우리 아들 태어나는 거, 나 1초도 놓치기 싫어. 기다려, 금방 갈게.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전화를 끊는 듯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다. 모든 단어가 독을 바른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자기, 우리 아들, 곧 태어난다고. 알고 보니 그가 말하는 자기는 내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 그에게는 곧 아들을 낳아줄 다른 여자가 있었다. 알고 보니 내가 방금 겪은 유산은 그의 눈에 그저 다른 여자의 출산을 챙기러 갈 길을 터준 장애물 제거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이 치밀하게 계획된 제주도 여행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여자의 아이를 맞이할 시간과 공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아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속이 뒤집히면서 아침에 마신 전복 미역국이 뜨거운 용암처럼 식도를 태우는 듯 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정신없이 토해냈다. 위액만 나올 때까지. 고개를 들어 거울에 비친 창백하고 초췌하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보니 문득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이게 바로 나, 이수민. 남편이 만들어낸 사랑이라는 거짓말에 빠져 살던 우습고도 비참한 바보. 내가 믿었던 그의 사랑은 그저 그의 계략이었고 내가 믿었던 그의 배려는 그저 그의 덫이었다. 심지어 내가 잃은 아이마저도 그의 눈에는 그저 귀찮은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증오와 굴욕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모든 슬픔과 나약함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나는 눈물을 닦고 찬물로 세수했다. 거울 속의 두 눈은 더 이상 공허하고 슬프지 않았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불꽃 두 개가 타오르고 있었다. 정동훈, 너 자유를 원해? 내 내연녀랑 아들이랑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 좋아, 내가 소원대로 해줄게. 대신 넌 평생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알거지가 돼서 쫓겨나게 될 거야. 나는 침실로 돌아가 내 휴대폰을 챙겨 들고 한때 집이라 불렀던 그곳을 냉정하게 빠져나왔다. 아파트 아래에는 내가 불렀던 택시 기사 아저씨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씨, 물건 찾았어요. 다시 공항으로 가요? 나는 차 문을 열고 타며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기사님.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로 가주세요. 차는 다시 출발했고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나는 손에 쥔 휴대폰과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꽉 움켜쥐었다. 정동훈, 내가 시작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나는 내가 저지른 배신에 대해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로펌에 도착하자 나를 맞이한 것은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학 선배가 소개해준 이혼 및 재산 분쟁 분야에서 서울 최고의 전문가였다. 나는 그에게 사건의 전말을 그 통화 내용과 서류 뭉치에 대한 것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김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내가 집에서 가져온 서류 사본을 받아들고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정동훈이 멍청하게도 원본과 사본을 함께 두었던 것이다. 그의 미간이 점점 더 찌푸려지더니 갑자기 그가 웃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이 덫에 걸린 것을 본 약간의 감탄이 섞인 미소였다. 이수민 씨, 그는 서류 하나를 내 앞으로 밀며 제목을 가리켰다. 남편분께서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좀 멍청하셨네요. 나는 가까이 다가가 서류 제목을 보았다. 특별재산처리위임장. 이게 뭐예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이건 보통 은행 카드 비밀번호나 공과금 납부 위임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입니다. 간단히 말해 남편분의 자필 서명과 공증까지 마친 이 위임장만 있으면 아마 이수민 씨를 안심시키려고 공증까지 받은 것 같군요. 지금부터 이수민 씨는 두 분의 모든 공동재산을 전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은행 계좌 자금 이체, 주식 및 펀드 매도, 그 모든 것을요. 나는 얼어붙었다.
나는 그저 별것 아닌 위임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동훈은 나를 안심하고 휴가 보내기 위해 이렇게나 강력한 칼을 내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가정주부인 내가 이런 법률 서류를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걸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의 오만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다. 김 변호사님, 내 목소리는 흥분으로 살짝 떨렸다. 그럼 지금 제가 우리 집을 팔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김 변호사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팔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정동훈 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이제 그의 특별 위임장이 있으니 이수민 씨가 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우리의 신혼집,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는 정동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집을 살 때 우리 집에서 계약금의 대부분인 약 30억 원을 냈고 그의 집에서는 형식적으로 5억 원을 냈으며 나머지는 대출이었다. 몇 년 사이 집값이 폭등해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최소 40억 원 이상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공동 재산이었다. 좋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눈에 불꽃을 피웠다. 김 변호사님, 저 결심했어요. 지금 바로 저의 48시간 자산 제로 플랜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이름이 꽤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말씀해 보시죠. 첫 번째, 집을 팝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시세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48시간 내에 전액 현금 입금을 조건으로 내걸겠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서울에 구매자가 널려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현명하시네요. 김 변호사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금매로 내놓을 땐 가격보다 속도가 중요하죠. 제가 즉시 서울 최고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그들 손에는 이런 수십억 현금을 바로 동원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명의의 모든 펀드와 주식을 처분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공동 계좌에 약 5억 원의 펀드와 주식이 있어요. 오늘 안에 전부 환매하고 매도할 겁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 위임장은 증권사와 은행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김 변호사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현금화한 모든 자금은 제가 새로 개설한 개인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이 계좌는 정동훈이 전혀 모르는 계좌여야 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저희 로펌과 협력하는 우리은행 VIP 고객 담당자입니다. 지금 바로 이분에게 가시면 모든 것을 처리해 줄 겁니다. 절대 비밀 보장은 물론이고요.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구체화되었다. 모든 단계,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했다. 한때 남편과 주방만 맴돌던 이수민은 배신의 불길 속에서 이미 환골탈태했다. 로펌에서 나오자 나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이 된 기분이었다.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고 오직 복수의 쾌감만이 느껴졌다. 나는 먼저 우리은행으로 가서 VIP실에서 모든 수속을 마쳤다. 오직 나, 이수민만의 새로운 비밀 계좌가 탄생했다. 이어서 나는 위임장을 들고 우리가 평소 거래하던 하나은행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은 내가 혼자 와서 이렇게 큰 금액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지만 공증까지 마친 특별재산처리 위임장을 보고는 모든 의심을 거두었다. 그녀는 심지어 친절하게 물었다. 정동훈님 사모님, 혹시 남편분께 확인 전화 한번 드려볼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회의 중이라 전화 받기 곤란하실 거예요. 전부 저한테 처리하라고 맡기신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펀드가 환매되고 주식이 매도되었다. 내 휴대폰에는 거래 성공 알림 문자가 쉴 새 없이 도착했다. 2시간이 채 안 되어 우리 공동 계좌의 숫자는 긴 행렬에서 눈에 거슬리는 0분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김 변호사 쪽의 일 처리 속도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가 연락한 부동산 중개인은 정말 수완이 뛰어났다.
반나절도 안 되어 내 모든 조건을 수락하는 구매자를 찾아냈다. 상대방은 아들의 신혼집을 급하게 구하는 부유한 사업가였다. 40억 원짜리 집을 내가 36억으로 내리자 그는 가격 흥정조차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만 했다. 내 손에 있는 만능 위임장 덕분에 정동훈의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곳은 내가 대신했다. 부동산 등기소 직원은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주었다. 다음 날 오후 4시, 즉 내가 공항에서 돌아온 지 30시간 만에 내 새 계좌로 은행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고객님의 XXXX 계좌에 36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긴 영의 행렬을 보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신혼집, 한때 내 모든 꿈과 추억이 담겨있던 그곳이 이제 차가운 숫자로 변했다. 나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오직 해방감만을 느꼈다. 그리고 이 순간 강남의 어느 고급 산부인과에 있을 정동훈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는 아마 내연녀의 VIP 병실에 앉아 그녀를 위해 사과를 깎아주며 새 식구의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불룩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하겠지. 자기야,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아들 곧 나온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들 절대 고생 안 시킬게. 그가 스스로 연출한 자상한 아빠 역할에 심취해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띵 하고 울릴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은행에서 온 위험 알림 문자를 확인할 것이다. 존경하는 정동훈 고객님. 고객님의 XXXX 공동계좌에서 다수의 거액 자금 이체가 발생하여 잔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본인 거래가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는 아마 미간을 찌푸리며 이 문자를 스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바로 삭제할 것이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의 연약한 내연녀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겠지? 그러다 간호사가 들어와 독촉장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할 것이다. 정동훈님, 예치해두신 입원비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추가 납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약하신 특급 간병 및 산후조리원 패키지 비용도 오늘 완납하셔야 합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신용카드를 꺼내 간호사에게 건넬 것이다. 이 카드로 해주세요. 몇 초 후 간호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줄 것이다. 죄송합니다. 정동훈님, 이 카드는 승인이 거절되네요. 그는 짜증스럽게 다른 카드를 내밀 것이다. 그럼 이걸로요. 이것도 안 되는데요. 이건요. 이것도 안 됩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모든 카드가 정지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정동훈의 얼굴에서 의기양양함과 다정함은 순식간에 굳어버릴 것이다. 그는 자신이 삭제했던 스팸 문자를 떠올리며 불길한 예감이 전류처럼 온몸을 덮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모바일 뱅킹에 접속할 것이고 그의 모든 계좌에 찍힌 충격적인 숫자 0분을 보게 될 것이다. 40억의 부동산, 5억의 금융자산, 그리고 그의 카드에 있던 모든 유동자금이 48시간 만에 증발해버렸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천국은 나로 인해 지옥으로 변했다. 그리고 진짜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정동훈의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청담동의 한 카페 창가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느긋하게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의 내연녀가 있는 산부인과가 보였다. 내가 이 자리를 고른 것은 그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의 멋진 표정을 감상하기 위해서였다. 내 휴대폰 화면에는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글자가 미친 듯이 깜빡이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뽐내고 있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울리다가 끊어지고 다시 울리다가 끊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감정이 의혹에서 초조함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역시나 10번 넘게 전화를 건 후에 그는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수민아,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은행 문자 봤어? 우리 돈 다 없어졌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수민, 너 미쳤어. 당장 전화 받아. 계속 전화 안 받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이 히스테릭한 문자들을 보며 입가에 냉소를 머금었다. 신고. 그가 무슨 자격으로? 이 모든 것이 그가 취임한 일이라는 걸 잊었나 보다. 전화는 마침내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다음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제주도 신라호텔에 전화를 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약 10분 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호텔 프런트에서 건 전화일 거라고 짐작했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수민 고객님 맞으신가요? 제주 신라호텔 프런트입니다. 남편이신 정동훈님께서 고객님을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체크인하셨는지 문의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 시스템에는 오늘 체크인 기록이 없으셔서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프런트 직원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다. 아,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일정을 취소했어요. 그분께는 저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이제 정동훈은 완전히 미쳐버릴 것이다. 내가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돈은 또 어디로 갔는가? 그는 분명 머리 없는 파리처럼 집으로 달려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나는 여유롭게 마지막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으로 갈 겁니다. 다음 단계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정동훈이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을 때 보게 될 광경은 아마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안겨줄 것이다. 우리의 따뜻하고 호화로웠던 집 현관문에는 거대한 봉인 딱지가 붙어 있고 그 위에는 굵은 검은색 글씨로 본 부동산은 매각되었으니 출입을 금함이라고 적혀 있을 것이다. 옆벽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매 완료 팻말까지 걸려 있을 테고 그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고 미친 듯이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오류가 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고 내 이름을 소리쳐 부르겠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복도의 메아리뿐일 것이다. 그의 모든 안식처,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자산, 그가 나와 내연녀를 위해 마련한 둥지가 그렇게 그가 까맣게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을 때 내 전화가 마침내 그의 휴대폰으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으며 핏발이 서 있었다. 정동훈 씨, 내 목소리는 파도 하나 일지 않는 호수처럼 평온했다. 돈이랑 집이 어디 갔는지 궁금해? 당신 내연녀 병원 맞은편 스타벅스로 와. 여기서 기다릴게. 나는 전화를 끊고 치즈케이크 한 조각을 더 주문했다. 이제 곧 멋진 대결이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다. 5분도 채 안 되어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정동훈이 격분한 황소처럼 뛰어들어왔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하얀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두 눈은 핏발로 가득 차 붉었다. 평소의 그 단정한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창가에 앉은 나를 한눈에 발견하고 몇 걸음에 달려와 양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커피잔의 액체가 밖으로 튀었다. 이수민,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돈은? 우리 집은? 그는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지만 일그러진 얼굴과 떨리는 몸은 그의 내면의 공포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주변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여유롭게 냅킨으로 손에 튄 커피 자국을 닦아낸 후 고개를 들어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우리, 정동훈 씨, 당신 아직 우리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의 앞 테이블에 한 장씩 펼쳐놓았다. 이건 우리 공동 계좌 해지 증명서. 5억 원의 펀드와 주식은 이미 전부 내 개인 계좌로 옮겼어. 이건 우리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서. 매매 대금 36억 원도 이미 내 개인 계좌로 입금됐고. 아, 맞다. 당신 신용카드 몇 개도 내가 분실 신고해서 정지시켜놨어. 어차피 그 안에 돈도 부부 공동 재산인데 내 돈으로 다른 여자한테 쓰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 정동훈의 눈은 그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하다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확락가채 매매 당사자 서명란에 내 이름과 낯선 이름이 나란히 적힌 것을 보고 마침내 무너졌다. 미쳤어. 이수민, 이 미친 여자야. 내가 뭔데 내 집을 팔아. 그건 내 집이야. 그는 소리치며 내 옷깃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다. 나는 그를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내 집. 정동훈 씨, 이 집 살 때 계약금 30억 원이 누구 집에서 나왔는지 잊었어? 우리 부모님 평생 모은 돈이야. 당신은 고작 5억 내놓고 뻔뻔하게 당신 혼자 명의로 해놓고 이제 와서 내 집이라고? 내 말은 마치 얼음물 한 바가지처럼 그의 타오르는 분노에 끼얹어졌다. 그는 멍하니 서서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정말 바보처럼 신나게 제주도로 바람 쐬러 간 줄 알았어. 나는 냉소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에게 다가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당신이 그 여자 옆에서 당신들 아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아온 것뿐이야. 아, 아니지. 우리 부모님 돈을 되찾아오고 덤으로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한 이자 좀 받은 거지? 너, 내가 어떻게 알았어? 정동훈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하며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쳐다봤다. 어떻게 알았냐고? 당연히 들었지. 나는 그날 아침 집에 돌아가 그의 통화를 엿들은 상황을 그대로 읊어주었다.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한 겹씩 더 창백해졌다. 정동훈 씨, 당신 정말 대단한 배우야. 내가 유산으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할 때 당신 머릿속엔 이 재수 없는 약골을 어떻게 떨쳐낼까 하는 생각뿐이었겠지. 당신이 끓여다 준 그 전복 미역국, 지금 생각하니 정말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아. 진실이 잔인하게 드러나자 정동훈은 완전히 허둥댔다. 그의 눈에 서린 충격과 공포는 점차 수치심이 분노로 변하는 광기로 바뀌었다. 그래, 좋아, 이수민. 너 정말 독하다. 그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이를 갈았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날 망가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사문서 위조, 불법 재산 이전. 내가 먹은 거 전부 토해내게 만들고 콩밥 먹게 해줄 거야. 고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 가장 치명적인 그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가볍게 놓았다. 정동훈 씨, 이게 뭔지 똑똑히 봐. 그는 고개를 숙여보고는 동공이 다시 한번 지진을 일으켰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에게 서명하라고 했던 특별재산 처리 위임장이었고 그 위에는 그의 휘갈겨 쓴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당신은 혼인 중 외도를 했고 내가 유산한 기간을 틈타 나를 멀리 보내고 출산을 앞둔 내연녀를 돌보려 했어. 그리고 재산을 독차지하고 이혼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도 있어. 지금 당신의 외도 증거는 확실하고 나는 당신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해서 내 권리를 지킨 것뿐이야. 판사님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내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한 번 한 번 내리쳤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이 되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김 변호사가 그의 보좌관과 함께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왔다. 그는 곧장 우리 테이블로 와서 정동훈에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정동훈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민 씨의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전문적이었다. 이것은 저희가 이수민 씨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제기하는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소송 청구 내용은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및 귀하의 혼인 파탄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함합니다. 또한 여기 귀하가 병원에서 산모를 돌보는 사진과 영상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이 귀하의 외도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는 말하며 태블릿 PC를 정동훈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그가 배부른 내연녀를 부축하며 병원 복도를 걷고
병실에서 그녀의 땀을 닦아주는 선명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김 변호사에게 부탁해 지난 이틀 동안 사설 탐정을 고용해 찍은 것들이었다. 그 사진들을 본 정동훈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마치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때 내 사랑과 가정을 파괴했던 이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동정심은 조금도 없었고 오직 통쾌한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정동훈, 나를 배신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야지. 당신과 당신의 내연녀, 그리고 아들, 세 식구가 행복하길 빌어.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그에게는 시크하고 단호한 뒷모습만 남겨두고 바깥의 햇살은 눈부셨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자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이수민의 새로운 인생은 이 순간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내가 멋지게 퇴장한 후 정동훈의 몰락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처참하게 찾아왔다. 그는 김 변호사의 콤보 공격에 완전히 정신을 잃고 카페에 넋나간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거의 최후 통첩에 가까운 어조로 비용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가 다시 걸려오고 나서야 그는 꿈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그는 이미 빈털털이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카드는 정지되었고 계좌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병원으로 돌아갈 택시비조차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려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평소 술 마시고 허풍 떨며 형님, 동생 하던 절친들에게 전화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입원비를 빌려달라는 말에 다들 돈이 없다거나 아내가 돈 관리를 빡빡하게 한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었다. 인정의 냉혹함은 그가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결국 그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의 어머니, 나의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동훈의 내연녀 김지연은 이미 비싼 VIP 병실 비용을 내지 못해 간호사에 의해 일반 2인실로 동겨진 상태였다. 아이는 이미 태어났지만 조사나라 인큐베이터에 한동안 있어야 했고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있는 낯선 여자와 인큐베이터 속의 아이를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 정동훈의 횡설수설하는 설명 속에서 마침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아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폭발하는 것이었다. 야, 정동훈. 이 왼수 같은 놈아. 내가 수민이한테 잘해주라고 했지 언제 바람 피우라고 했어.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이제 어쩔 거야. 집도 날리고 돈도 다 날리고. 내가 이 늙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커서 병동복도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다. 김지연은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로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려 했던 기둥이 이런 날벼락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실컷 욕한 뒤 화살을 김지연에게 돌렸다. 그리고 너, 이 낯짝도 두꺼운 여우 같은 년. 제가 마누라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꼬드겨? 이제 빚쟁이 하나 낳아놓고 우리 정씨 집안에 들러붙으려고? 내가 말하는데 어림도 없어. 시어머니, 아들, 내연녀가 병원에서 벌이는 한바탕 소동은 그렇게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결국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서서야 그들을 밖으로 모셔낼 수 있었다.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체납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이조차 당장 데려갈 수 없었다. 갈 곳 없어진 정동훈은 쇠약해진 김지연을 데리고 서울 외곽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좁고 낡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50제곱미터도 안 되는 투룸으로 시어머니가 한 방을 쓰고 다른 방은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그들은 잡동사니를 치우고 겨우 바닥에 잠자리를 마련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교외의 지저분한 바닥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이 격차는 누구의 의지라도 파괴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다툼이었다. 정동훈은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리며 나를 악랄하고 잔인한 악녀라고 욕했다.
김지연은 울며불며 정동훈이 사기꾼이라고 불평했다. 그가 처음에는 나에게 위자료를 주고 이혼한 뒤 자기를 화려하게 맞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이런 고생길로 끌어들였다고 원망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돈 걱정을 하며 아들이 못났다고 욕하고 김지연이 재수 없는 여자라고 욕했다. 한때 정동훈이 희망과 미래로 여겼던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되었다. 매일의 분유값, 미래의 양육비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그들을 짓눌렀다. 이 모든 것은 내 절친 박서연이 그녀의 인맥을 통해 웃음거리로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였다. 나는 들으면서 마음속에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고 심지어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미 내 인생에서 도려낸 사람들의 생사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는 그들의 막장 드라마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 돈으로 서울 최고의 부촌인 한남동에 300제곱미터짜리 대형 평수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넓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한강과 서울 전체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긴 휴가를 주었다. 나는 그 아이러니한 제주도 대신 바로 유럽으로 날아갔다. 파리의 센 강변에서 커피를 마시며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을 보았고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동전을 던지며 평생 다시는 쓰레기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고 스위스의 알프스 산기슭에서 예쁜 스키복을 입고 슬로프를 마음껏 질주하며 귀를 스치는 바람의 자유를 만끽했다. 나는 이 사진들을 모두 내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정동훈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해 누구도 차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보란 듯이 그를 떠나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내 사진 아래에는 수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친구들은 내 자유로움을 부러워했고 낯선 사람들은 내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정동훈의 친구 중 한 명이 시큰둥한 댓글을 남긴 것을 보았다. 남의 돈으로 흥청망청 쓰니 참 좋겠네. 나는 바로 답글을 달았다. 첫째, 남의 돈 아니고 내 목이에요. 둘째, 네, 정말 좋아요. 곧 그 댓글은 삭제되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와 정동훈의 이혼 소송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의 혼인 중 외도 증거가 명백하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거의 일방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었다. 내가 현재 가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동훈에게 추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이 돈을 그는 지금 갚을 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법이 나에게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동훈에게 있어 진짜 타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외도와 아내에게 재산을 모두 털린 사건은 곧 그의 회사에 퍼졌다. 그가 다니던 회사는 대형 통신사로 직원의 품행과 평판을 매우 중시했다. 이렇게 큰 스캔들을 일으킨 직원은 절대 용납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30대 중반에 저축도 없고 집도 없고 거액의 빚을 지고 업계의 악명이 자자한 남자가 서울처럼 경쟁이 치열한 도시에서 다시 번듯한 직장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의 인생은 전도유망한 회사의 중간 관리자, 번듯한 중산층에서 최저생계선에서 허덕이는 사회 최하층으로 완전히 전락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그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불과 48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가끔 나도 밤이 깊어지면 그를 떠올릴 때가 있다. 우리의 달콤했던 시절을, 그가 한때 나에게 잘해주었던 것을. 하지만 그 기억들은 마치 낡은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흐릿하고 비현실적이다. 한때 내가 뼛속까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이미 내 손으로 과거에 묻었다.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나는 일부 돈으로 절친 박서연의 의류 디자인 스튜디오에 투자했다. 우리는 함께 원단을 보고 디자인을 논의하며 바쁘고 충실한 나날을 보냈다. 내 인스타그램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독백이 아니라 햇살과 일, 그리고 친구들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박서연이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수민아, 너 알아? 나 어제 길에서 정동훈 봤어. 나는 새로운 디자인 시안을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다. 배달하고 있더라. 서연의 목소리는 조금 복잡했다. 낡은 오토바이 타고 배달원 유니폼 입고 바람 맞고 햇볕에 그을려서 새까맣고 바싹 말랐더라.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나는 손에 든 펜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다. 잘 됐네. 나는 고개를 들어 서연에게 미소 지었다. 적어도 자기 손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책임지기 시작했잖아. 좀 늦긴 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렇다. 이것이 내 마지막 생각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가 받아야 할 벌을 받았고 나 또한 나의 새로운 삶을 찾았다. 우리는 마치 교차했다가 빠르게 멀어지는 두 직선처럼 이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창밖으로 한강의 유람선이 백고동을 울렸고 서울의 야경은 별처럼 찬란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와인을 드러나 자신에게 건배했다. 배신 속에서 죽어간 이수민에게, 그리고 폐허 위에서 다시 태어난 이수민에게. 앞으로 갈 길은 아직 멀지만 나는 안다.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 멋지고 찬란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엔드.